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인재 영입과 공천 절차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한 원칙을 세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 공천이라는 것이 잡음 없이 끝난 공천은 지금까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공천의 잡음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면 윤심 공천 논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포함된 것부터 좀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은 인재를 영입했으면 영입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천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을 해야죠. 이 인재는 어떠한 배경에서 영입됐고 이 사람을 영입할 때는 우리 당에서 어떠한 고려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관위에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그냥 영입해서 당정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사실 인재 영입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인재 영입 어떤 연속성, 뭐 어떻게 보면 AS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셔온 인재에 대해서 그만큼 합당한 역할을 부여하려면은 인재 영입과 공천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억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관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윤심 공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위원장 안 하지만 예전엔 사무총장도 했고 윤심 중에 윤심으로 알려지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공관위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많은 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의원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직접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으면 공천 과정에서 다른 공관위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누가 들어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철규 의원이 들어간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공천 과정에서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걸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용산에서 이른바 낙하산으로 이른바 양지로 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경선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심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윤심에 관해서 일정하게 또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혀 감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함량 미달인 분들이 소위 윤심이라는 걸 팔아서 이제 공천을 받는 거 하고 그 대통령실이나 뭐 이렇게 정부 부처, 내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 경력과 어떤 살아온 과정을 높이 평가받아서 그런 것들을 또 지역 주민들이 선호를 하시고 또 당에서 높이 평가를 해서 공천을 받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요,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이거나 혹은 뭐 비서관급이거나 또 장차관을 하신 분들은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정당이 감안해서 공천을 하는 거는요. 윤심 아니라 그 이전 정권으로 가더라도 뭐 문심, 박심, 이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에 관해서는 이 경선이 물론 그 필요합니다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공정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향식 경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사실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후보를 뽑으면요. 제가 뭐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있어요. 특정 선거구에서는 평생 국회의원 후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그 지역의 뿌리가 튼튼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국회에 계속 들어오시는 게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냐 하면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요. 경선을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물갈이를 하고 정당이 신인을 발굴해서
공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경선을 배제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낙하산 공천의 논란 그리고 경선의 얘기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경선을 안 하게 되면 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예컨대 준비하고 또 뭐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당협위원장 하면서 다진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선 없이 그냥 낙하산처럼 전략 공천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분당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반발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소속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준석 신당이나 다른 선택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의 표를 일정 부분 갉아먹게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반발을 줄이려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은 반발을 줄이면서 수용하게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장차관을 했던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험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혜택을 누린 분들이고 두 번째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잘 알려진 분이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른 험지에 가서 경쟁력이 더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사실은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 분이 가더라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나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험지에 가서 싸워줘야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험지에 가는 거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지도 있는 사람이 험지에 가야 된다. 저는 그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험지가요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무슨 장차관이나 수석비서관 하셨던 분들이 광주, 전남, 전북에 출마하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조금 밀리지만 개인의 능력과 인지도를 갖고 또 어떤 스펙을 갖고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그분들이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는 선당 후사해서 조금 어려운 지역에, 그러니까 아주 당선 가능성 없는 지역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에 도전해서 당을 위해서 내가 한석을 가져오겠다는 자세로 싸우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역시도 이제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적격 부적격의 89명 적격 판정 나온 그 명단으로도 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공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적격 부적격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기준 자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비적으로 이게 검증을 한 곳, 이곳은 아마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아마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 물론 뭐 저는 직접 확인하거나 물어본 건 없어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는 뭐 기준을 세운다는. 왜냐면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1심이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괜찮다고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기계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관위에 가면 한 번 더 걸러져요. 그때는. 공관위는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더 걸러진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1심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그건 조금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1심의 결과가 최종심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하느냐라고 반발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계적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에 봤을 때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이 1심이든 2심이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공천 과정에서 좀 더 엄밀하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1차 심사기 때문에 2차에서는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민주당이 일단은 그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이걸 만든 것부터가 저는 좀 실수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계속 구구한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받았는데 적격으로 통과했단 말이에요. 노웅래 의원 어쨌든 물론 혐의긴 하지만 죄명이 뇌물수수예요.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죄명도 아니고 어떻게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적격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했잖아요. 적격을 줄 수밖에 없죠. 당 대표인데. 근데 사실은 전과가 4개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격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논란이 생기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좀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의 한 가지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자면은 저는 민주당이 임종석 정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012년에 그 임종석 의원이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축은행 비리 관련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그때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그때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불출마 결단을 했죠. 그게 아마 총선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1심 무죄가 나왔을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뭐 무죄를 받아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그때 임종석 의원이 선당 후사에서 한 거는 물러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는 1심 실형 받은 분들도 다 출마를 하시고 뇌물수수로 재판받고 계신 분도 출마하시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분 임종석 정신에 본받는 분이 없어요. 그 당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선배로 아주 예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 부분 한번 좀 돌아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공관위 첫 회의가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개파골이 없다라고 했어요. 즉 보면 이제 윤심이 국민의힘이면 2심이 민주당일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2심 없다는 거죠. 친명, 비명, 반명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 공천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어느 개파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개파나 아니면 어떤 특정 뭐 대표하고 가깝고 한 그것도 기준 자체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대표 안 갖고 온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공천이 되고 안 되고가 되면 그 공천에서 어느 누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임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것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만약에 저렇게 개파 때문에 뭔가가 이 혜택이 가고 누구는 뭐 이재명 대표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민주당은 경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100% 경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아까도 뭐 제가 국민의힘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발이 없어요. 근데 그 경선 기회마저 주지 않고 만약에 탈락을 시켜버리면 예.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수용이 되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국민 참여 공천제도 실현해야 되고 뭐 정말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100% 경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민 참여 공천제라고 하는 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요. 그렇죠. 사실 논평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한 가지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어떤 것인고 하니 사실은 이제 과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국민 참여라는 그 네이밍이 붙은 제도들이 강조가 될 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원의 동원, 강성 당원의 동원,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에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착신전환 민주주의 그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강성 당원들을 위주로 그 공당의 후보 추천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경선이 참 원칙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만은. 그 정당은 공정한 경쟁과 또 공적으로 국민 앞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그 기능을 둘 다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조화를 이루려면은 그 국민 참여 공천제 글쎄요 내용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강성 당원이 지나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를 막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아까 될 수 있으면 경선하는 게 맞다라고 네. 하는데 앞서서 이제 공관위원장 역시도 임 공관위원장 역시도 하위 20% 명도 못 받았다. 자기는 못 받다라고는 하는데 20% 그리고 그 마지막 10%는 더 많은 감점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경선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현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국민의힘도 지금 하위 뭐 30%인가요? 컷오프 시키겠다고 하던데 네. 민주당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는 이점이 많아요. 현역들이. 왜냐하면 뭐 당원 명부라는 이런 부분들을 현역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인들은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뭐 현역 활동하면서 이미 다 당원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선거 운동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자금 모금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현역들을 물갈이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고 그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역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위 몇 %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게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안 하고 새로 도전한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국민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갈이 폭이 크면 클수록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주고 응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다 잘못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 4년이란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이제 하위 몇 %에 대한 뭐 감점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현역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저는 페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페널티 줍니까? 아마도 그런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과거에 역대 총선 때마다요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 관례가 돼서 항상 해오던 거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도 하위 20%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할 내용이 아니어서 공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 그리고 현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름아름 알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합 집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지고 합해지고라는 모양인데 이제 아마 선거 앞두고는 항상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이 제3지대 움직임 보면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14일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함께한 분이 전 한나라당 의원 또 전 정의당 의원으로 합류가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 두 분이 뭐 들어간 것은 네. 아무래도 본인들 이 나머지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힘을 모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이 네. 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은 활동 공간을 좀 넓힐 수 있고 또 본인이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뛰는데도 상당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세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합류해서 같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비공개로 아마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눠진 것 같아요. 이견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물론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신당을 시작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은요. 신당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좀 불식시키는 요소가 작용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들이 조금 반발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각각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워서 창당을 하고 나중에 합당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이낙연 전 대표 중심보다는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와의 합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1월 한 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 예, 그러니까 바로 결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뭐 그 원칙과 상식 세 분이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그림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내심으로는 이미 이낙연 신당과 함께 하기로 뭐 결심을 했다고선 치더라도 정무적으로는 지금 발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늦춰서 하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2월 9일부터가 설 연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보다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월 말에서 한 2월 초쯤에 이때 발표했을 때 극적으로 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지역구 사정.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 경기도 화성, 조홍천 의원 경기도 남양주, 또 김종민 의원 충청남도 논산, 계룡, 금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이낙연 신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갔을 때 그 정당이 과연 이제 호남당에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이나 충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을 가지려면 저는 1월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100%로 가시화하는 작업들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14일에 미래대연합, 16일에 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미래가 아마 당명의 화두가 돼서 이 미래는 꼭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떤 이름이 지어질지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김용남 의원 지역구가요, 네. 수원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최근에 누가 오셨냐면은 그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네. 이분이 1월 9일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돼서. 그래서 지금 박문규 장관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3일 만에 탈당을 선언했어요. 저는 이런 그 지역구 사정하고 무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조어를 했었을 적에 김용남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주 그 맞대응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신당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구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분은 12월 12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자마자 기호 2번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2번이 적힌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탈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그 탈당의 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로 끝나던데,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총선 때문에 지금 탈당하는 것이지 총선 끝나면 돌아오겠다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 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분들은 어느 순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든지 이준석 전 대표 함께 하고 싶어 해요. 막 뉘앙스를 들어보면 예. 오늘 세대 통합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을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든 뭐 조직이든 당원 뭐 모집하는 상황이든 이런 상황으로 보면 두 분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네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 분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현역은 아무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뭔가 세력화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천하용 중에 용은 빠졌지만 오늘 이제 용까지 채워졌잖아요. 네, 다른 용이지만. 네. 김용남 전 의원이 들어오면서 용이 채워지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는 세력화 좀 더 잘 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양영자 현 의원이죠. 현 의원과의 통합이나 여기서는 적극적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네네. 그러면서 비교한 게 청계천과 한강을 처음에 비교했었어요. 청계천 정도의 거리가 양영자 의원과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괴리감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바쁠 이유가 없어요. 급할 이유가 없고 필요하면 하겠지만 당장 그렇게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당장 이준석과 손을 잡아야 세력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좀 더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는 시간을 두고서 계속 할 거고 오늘 뭐 뉴스 리포트에 나왔던데 당장 무슨 빠르게 뭐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 그런 마음이 없고 네. 두 사람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도 상당히 큰 괴리감이 있어요. 정치적 성장 배경도 그렇죠. 정강 정책도 그렇죠. 또 이분들이 나이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너지를 내려면 뭔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숙고할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연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합당을 해서 네.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는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죠 현재 예. 최대 공약수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최대 공약수 없으면
안 만나는 겁니까, 다들? 저는 이 최대 공약수 얘기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언어를 번역기를 돌려보면 결국에는 지분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제3세력은요. 이제 어떤 정강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도 그건 이제 좀 넓게 열어놓고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는 대안 세력이다. 기존의 안티테제로서 존재한다라는 걸 가지고 넓게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선권의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한다든가 혹은 뭐 그 제3당이 뭐 몇 개 안 되는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곳에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사리 양보와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몸담았었던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노원병 보궐선거 2018년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게 원래 국민의당 몫의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도전하기보다는 서울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시에 1시간 만에 SNS에 올렸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당을 한다면 네. 막후에서 조율해야 될 일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앞으로 지켜보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정정보도 선고입니다. 어떤 거냐면 재작년이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에 나왔던 멘트를 자막으로 방송한 MBC의 자막 방송에 대해서 정정보도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결? 그 언론의 이제 신중한 사실 확인 의무 이걸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중하게 본 판결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그 오기 전에 판결문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그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외교부와 MBC 모두 이 발언이 그냥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부분 다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감정을 했는데 판독 불가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판독 불가로 나왔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보도를 하기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MBC가 자체 개발한 음성 인식 서비스가 있는데 보도 전까지 거기에 돌려서 확인을 해본 사정은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BC의 복수 노조 중에 어느 한 노조가 자체적으로 이걸 보도된 뒤에 돌려봤더니 역시 해당 부분은 판독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가 하는 음성 인식 서비스에 그 원고 쪽에서 돌려봤더니 그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까지만 들리고 그 뒤는 안 들린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된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네. 언론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나온 판결의 요지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은? 그 일단 이게 정정보도 청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면 원래 무슨 말을 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정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대통령도 그걸 말씀을 안 하고 있고 네.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김은혜 전 수석이 날리메이란 표현으로 그걸 얘기하긴 했지만 그 뒤에 또 명확하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당시 어떤 말을 했다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뭘 정정하라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정 보도를 하려면 원래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다른 말로 보도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라 또는 바꿔라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정 보도 청구할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반론 보도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외교부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든 이게 본인들의 생각은 그 말이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원래 말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MBC가 그걸 보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정 보도를 하면 뭔가 명확하게 얘기한 일이 있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바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판결문에도 보면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이 알 수 없다.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뭔지도 모르면 바이든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이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MBC에서 자체적으로 보도할 때 네. 기자들이나 취재한 사람이나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보도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에서 이걸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의견 일치로 일어난 게 바이든이라는 발언으로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이든이라고 써서 이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정이라고 하려면 뭔가 원래 했던 말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100%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걸 정정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결이니까 저는 존중하지만 이 판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더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언론의 보도에 상당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C에서 항소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같은 것이 즉 이 명확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판례하고도 배치되는 판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MBC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이게 최종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국회에서라고 이제 이 문장을 시작을 하고 그 국회에서 앞부분은 안 들려요. 네. 근데 미국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MBC가 괄호 안에 넣어서 미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국회에서 하고 지금 판결문에 지적하는 게 미국 의회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면은 우리가 미국 의회라고 표현을 하지 굳이 국회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발언을 한 상황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글로벌 펀드에다가 1억 달러를 대한민국 기여를 하겠다라고 연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많이 기여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국도 6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면은 그 퇴장하고 나오면서 만약에 우리 국회가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날리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 단어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글쎄요, 바이든은 이거를 그러면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MBC가 이 영상을 보도하면서 유튜브에 자막을 넣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막 없이 그냥 들으면은 원본 영상으로는 누구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인은 그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감정인인데 MBC의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문도 하셨던 분이에요. 뉴스타파 자문도 하셨고 골고루 널리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자막을 넣어서 시청자가 유도가 되게끔 해서 이미 선입견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정보도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있죠. 그걸 반드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뉴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도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빠르게 보도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 법원의 판결대로 따르면요, 보도를 거의 못해요. 예를 들면 의혹 수준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안이 충분히 믿을 만한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면 언론사가 그걸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사실관계가 다르면 반론도 제기하면 반론을 받아서 또 보도도 하고요. 근데 당시에 저 발언이 있을 때는 저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자막을 단 걸 문제를 삼는데 거의 대부분 당시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누가 발언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다 자막을 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바이든이란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막을 특별히 저 상황에서만 따로 달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언론사들이 대부분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막을 달아요. 특히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일수록 더 자막을 달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저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바이든으로 들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말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정정 보도를 요구하든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구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거짓 가짜 뉴스를 내보는 거냐 아니면 오보를 내보는 거냐에 차이에서 판단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면 언론이 이제는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네. 그럼 그게 뉴스입니까? 다 지나간 뒤에 이틀, 3일 뒤에 보도를 하는 게 어떻게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판단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예, 네.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MBC보다 이 발언을 먼저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매체에서는 문제의 바이든 날리면 이 부분이 안 들리니까 공란으로 처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교부가 이걸 소송을 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국익에 굉장히 첨예하게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바로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